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내년 역성장 공포.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데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군요. 세계 반도체 통계기구 전망입니다. 내년 마이너스 0.3% 예상. 삼성 하이닉스 초비상이다. 그동안 계속 성장했는데 성장세가 꺾이는 건가요? 자,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김정은의 12월 갑방. 미국, 북한에 다시 타진.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대북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연기 요청을 했지만 문 대통령이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양해를 구한 뒤 북한 설득에 나설 듯하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근로정신대 한도 풀렸다. 바로선 정의. 얼마 전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는데요. 배상 판결.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일본 미쓰비시 무임금 노동 강요했다. 원고 5명에게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을 하라. 근로정신대에 관한 판결이 나왔군요. 그리고 강제징용 5명도 8천만 원씩 지급 확정. 일본 미쓰비시에 대한 판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비위 감시할 청와대 특감반.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감반. 비위로 전원 교체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장 포함해서 15에서 20명 통째로 물갈이를 했는데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만큼 비위를 그냥 봐줄 수 없다는 판단을 청와대가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김기태 호남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한민수 동국대 교양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신문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유총의 반격. 그 다음에 돈 없는 기강회의, 윤창호법 후퇴. 마지막으로 노동 가능 나이입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기사 이쪽에 먼저 준비되어 있군요. 한유총 관련 기사, 사립 유치원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죠. 자, 어제 한유총,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집회가 열렸는데 그 내용을 전하고 있군요.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된 즉각 폐원하겠다. 어제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왔군요. 유치원 운영 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 발의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오늘로 일단 예정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한국당 등에 업은 한유총, 모든 사립유치원 폐원 불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박용진법 반대 걸기대회를 어제 광화문에서 가졌는데요. 광화문 광장 수천 명 모여 졸속 입법 중단, 우리말 들어달라. 이렇게 했지만 또 반면에요. 정치하는 엄마들 집회도 있었습니다. 지원금, 보조금 전환, 원포인트 개정 촉구. 그러니까 한유총 주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정치하는 엄마들 모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집회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는 소위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내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합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 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자, 저렇게 지금 한유총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립 유치원 문제의 쟁점을 다룬 기사가 또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개인 사업이냐 아니면 교육기관이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가 쟁점이다. 자,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수입 개인 사용 욕구 대립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요. 처벌 규정 없을 뿐 불법이다. 그렇게 개인 사용하는 거는. 그러나 한유총은 이런 경우 대부분 무죄 판결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경우 의원님, 일단 어제 한유총 집회, 일단 박용진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 일단 이런 식의 엄포를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출발은 교육부나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특히 사학 유치원 리스트를 공개했을 때는 사실 국민 다수의 공분을 샀죠.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정치적인 공방처럼 변해버렸어요. 또 한 발 더 나가면 진영 논리로 나뉘어서 조금은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은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쪽을 옹호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한유총을 옹호하는 듯이 실제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편인 걸로 비춰져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걸로 비춰져 있고 그러나 저는 교육기관이냐 개인 사업이냐라는 구분이 물론 필요합니다. 사유재산 보호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 다시 말해서 세금이 지원되는 한은 그게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라는 규정 때문에 이미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또는 오너의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사유재산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무리라고 봅니다. 공공회계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유총의 주장에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주장에 조금.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을 때까지 논의를 좀 기다려달라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안 발의가 없어요. 한국당 내부에서 좀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유치원 3법이 처음에는 이제 박용진 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이 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당론으로 이제 확정을 했죠.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건데 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기름을 부은 게 한유총의 그 국회 내에서의 토론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서 마치 이제 한유총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듯이 보이게 했던 거. 그것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한국당 의견이 꼭 한유총 의견이 된 것처럼 된 거는 좀 오해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당 안에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여론이 이렇게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민주당의 이 3법을 그러면 받아들이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이제 그거는 여론을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반대편에는 여론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 그거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검토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이제 좀 갈라 있었던 거야. 한국당 내부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주는 돈, 그 지원금이 학부모한테 직접 간 게 아니고 유치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이거 내가 번 돈은 내가 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물론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원금, 학부모 지원금하고 유치원의 보조금하고 좀 분리하는 그런 체계로 한번 이 사립 유치원을 관리를 해보자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에서 서로 이제 경론을 벌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립 유치원과 관련한 그 논의는 복잡한 게 많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을 받아라. 그러면은 지금 한유총 측에서는
그러면 내 사유재산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시설 보조금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많은 또 그 보전 방향을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이런데 저는 이전에 왜 김상곤 교육부총리 당시 교육부총리가 왜 이 회계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그걸 왜 중단했는지 그래서 이것을 횡령죄로 처벌을 못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김기태 교수님께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전선이 있긴 한데 어제 집회 내용 중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유치원을 폐원하겠다가 이런 뭐 결이 비슷한 주장도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유치원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자,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우리 유치원 없어지는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어른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 폐원 불사 발언은 이제 결사적인 반대의 표시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 유치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법인의 성격을 띠고 관리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유아교육법에는 법인과 개인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치원이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일부 계층의 일부 사람들만 다니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지금의 일반적인 교육기관이 아니었고 그런 전통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최근에 오면 이제 유치원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의 전 국민으로 이제 펼쳐지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이 특별한 사람들한테 가르치던 일종의 학원 같은 성격에서 이제 교육기관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제 이번에 밝혀진 출발은 몇몇 유치원의 일탈에서 비롯했지만 그 법을 이제 설정할 때는 과거의 그런 역사로부터 지금 전환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런 큰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졸속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측이 잘 조절을 해야 될 문제다.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정치적으로 부딪힐 문제는 아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립유치원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인데 그 논의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민정수석실 산에 감찰반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번에 전원 교체된 감찰반은 이른바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감찰반 이렇게 됩니다. 전원 교체. 근무 중 단체 골프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내용 더 보겠습니다. 경찰의 지인 수사 캐묻는 비위. 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더 있다. 검찰 등서 파견 직원 원대 복귀 돌아가라 했습니다. 한국당 조국 민정수석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지인 수사 염탐 이어 또 비위. 청와대 기강회의 도 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감반 이딴 일탈 10여 명 전원 물갈이. 청와대 공직기강 바로잡자 특단의 조치. 그래서 물갈이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근무시간 골프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일단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한미수 교수님.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집권 2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내부의 기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뭐 언론 생활을 했습니다만 특별감찰관 20여 명 될 겁니다. 뭐 숫자도 밝히지 않지만 20여 명의 특별감찰관 전원을 원대복귀시켰다. 이런 뭐 진짜 이례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례를. 그 전원 자체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거네요. 이 사건이 사실 이제 그 김모 수사관이죠. 검찰 출신인데 이 김모 수사관이 범죄 정보를 주로 다뤄왔던 친구입니다. 나이는 뭐 40대 초반입니다. 이 친구가 한 3주 전에 김모 수사관이 검찰로 원대 복귀를 합니다. 3주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는 과정을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 이 복귀한 뒤에 다른 이제 검찰 동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복귀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흘러나오고 결국 언론 보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되고 뭐 방송에 보도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전원 교체할 때는 예. 이 3주간의 이번 이 김 수사관 말고 예. 별도의 조사가 있었다고 봐야죠. 아, 이미. 그렇죠. 예. 3주간에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정광석같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예. 뭐 민정수석이 비서실장한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즉각 또 뭐 수용하셨지 않습니까? 수용해서 분명히 지금 나왔다는 순방 중인 대통령에도 보고가 됐겠죠. 아, 그렇죠. 예. 유선으로 보고됐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의 이거는 어찌 보면은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 뭐 원대 복귀 시킴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엄정하게 처리했다 하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이나 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아,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다른 게 뭐가 있지 않느냐. 특히 뭐 지금 좀 추가로 나오는 게 뭐 김 수사관 외에 예. 또 다른 뭐 지인들의 예. 이 사건에 연루돼 뭐 있다. 아주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그렇죠. 나오고 골프 얘기도 있습니다. 나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청와대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예. 아무튼 뭐 앞으로의 사태가 상당히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정호 의원님, 지금 보시면 이 청와대 부분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기 2년 차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왜인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우선 긴장이 떨어져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관행에 젖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관행에 적기는 지금 근무한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직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반을 넘어서 횟수로는 지금 3년 차를 향해 가고 있고 예. 내용으로는 1년 7개월, 8개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갖는 긴장감 이런 게 지금 느슨해지는 거고요.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반이 사실 2개가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산하의 감찰반이 있고요. 예. 여기는 반부패 비서관 산하의 감찰반이니까 하는 일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비위가 있는 걸로 제보가 들어와 있거나 예. 또는 투서가 오거나 자체 인지를 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들도 공직자이고 대상도 공직자이죠.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위세를 부리고 다닐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의 영역에 이들이 쉽게 예. 다가갈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 김모 수사관처럼 예. 지인이라는 사람은 아마 분명히 민간 사업자이겠죠. 예. 그 민간 사업자에 대한 비위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거를 가서 알아봤다 이거니까 어찌 보면 뭐 직권남용일 예. 수도 있고 월권일 수도 예. 있고요.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사태가 매 정권마다 2년 차 또는 2년 차의 말 예. 이럴 때 공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예. 뭔가 분기점을 만들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모두 다 빠질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예.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는 것. 예. 터진 건 지금 한 교수님 말씀처럼 이미 진행되어 있는 3주 예. 전에 터졌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게 불거졌다는 거. 이런 점 과거 정권에서도 그랬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부속실장이 향응 접대를 받다가 치명적으로 사실 예.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예. 타격을 입었고요. 김영삼 정부 때 얼마나 초기에 여러 같은 지지를 얻었습니까? 그러나 총무수석이 수뢰 사건으로 예. 도중 하차를 한 것도 예. 정권 중반부로 넘어가는 예. 딱 그 길목이란 말이죠. 이 길목에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예. 당사자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이게 맞는 조치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예. 책임을 누군가는 지고 분위기를 바꿔주지 않는 한은 예. 긴장감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는 뭐 수사 사항을 알아본 거 그거 하나만 알려지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감찰반 전원을 교체했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가가 더 있으나 아직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청와대 얘기 잠깐 멈추고요. 오늘이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준비 사항을 잠깐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철도 공동조사 열차 곧 북측으로 지금 서울역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역에서 도라산역으로 지금 가는데 지금 도라산역에 도착한 서울역에서 출발해 도라산역에 여착한 열차의 모습이고요. 지금 환영식이
오전에 열리는데 그 좀 준비하는 상황이 현장으로 좀 모이고 있습니다. 총 2,600km 이동해서 경의선과 동해선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남북 조사 인원이 열차에 공동으로 머물면서 숙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조사 기간은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측 열차 동해선철로 사상 첫 운행 예정이고요. 지금 도라선역 모습, 현장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기관차와 열차 6량으로 구성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측 조사원 28명이고요. 연내 남북 철도 연결 공식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지금 도라선역 상황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환영 행사가 열리는데요. 저희가 현장 바로 연결해서 그 환영식 모습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의 도라선장 돌아봤습니다. 자, 김태 교수님. 네.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 중에 이 청와대 안에 특별감찰반은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두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청와대 외부 부처하고 그 공사 직원들을 감찰하는 이제 부서고요. 청와대 내부 감찰반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의 식구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반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 외부 쪽을 하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청와대 모든 특별감찰반이 다 사실 청와대 내 감찰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팩트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아주 기강회의의 아주 극치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조치는 그분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조치한 것도 있지만 청와대 전체에 최근에 일고 있는 이 외에도 청와대 전체의 기강회의의 사건이 지금 여러 가지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잠시 아까도 기사 봤지만 전 책임자, 나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국 민정수석 얘기가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민정수석실 산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전에도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그 인사 검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좀 경질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그 청와대 내에 특히 민정수석실 산하의 파견 공무원들이 이런 비위라고 뭐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 해결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야만 다시 고삐를 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일 위의 책임자가 물러나야죠. 그래야지 뜨거워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그 정점은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또 이 부분이 국회로 넘어가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조사 기준입니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지율이죠. 49%. 못한다. 46%.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2달 만에 지지율 27.5%포인트가 빠져 경제, 비서관 음주, 이재명 경기지사 파문 등 악재, 그리고요. 중도층의 부정응답 비율 50% 긍정보다 많다. 이렇게 돼 있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남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신문마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개의 사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요.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신문의 사설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급락한 지지율, 국정기조 확 바꿔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은요. 개혁작업 부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사설을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사설부터 좀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급락한 문 대통령 지지율 국정기조 확 바꿔야 오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요. 정책 리더십 일신해야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은 비현실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해 지지율 폭락의 주범이 됐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는군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래 7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 대신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담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국정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경향신문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에 담긴 민심의 경고 새겨야 한다. 라면서 민심의 경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이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인용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 여기에 적폐청산을 제도화로 이끄는 개혁 작업이 부진한 데다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개혁 작업 부진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내용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 자세와 방향을 벼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설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한 기사와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한 두 개의 사설을 봤습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두 사설 중에 어느 쪽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중앙일보의 국정 기조를 확 바꿔야 된다는 사설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지금 49% 대 46%인데요. 49%라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층일 겁니다, 아마. 46%의 부정 의견 중요한 것은 저 숫자가 지금 역전이 되는 상황이 사실은 더 심각하거든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보다 더 웃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더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아마 지금 청와대로서는 중요한 고비, 분기점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원인을 따지면 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큽니다.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린 거, 20대들이 고용 참사, 또 집값 오른 거에 대한 박탈감, 뭐 여러 가지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보 문제 역시 처음에는 지지를 받는 오히려 요인이었지만 지지부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거, 조급증. 자, 뒤집어 말하면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이게 적용이 되지 않고 현실에서 부작용이 나오면 대통령이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왜? 49%의 절대적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있는 한은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잘못됐습니다라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게 더 지지를 만회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자존심 또는 뭐 철학이 뒤로 밀리는 거는 안 된다라는 고집을 피우면 49%의 절대적인 지지층마저도 잘못하면 줄어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최대의 고비다. 이런 점을 좀 얘기하고 지금이 싶습니다. 고비니까 특단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엔 한민수 동국대 개공 교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설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설이 물론 뭐 저기 경향신문 진보지다 보니까 개혁을 넣습니다만 근본적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은 공통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문제죠. 뭐 여권뿐만 아니고 누구나 지금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중앙과 경향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뭐 애매하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게 맞을 겁니다. 맞는데 그럼 국정 기조가 경제와 민생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치 부분의 아젠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선거구제 얘기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전반적인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저기 쇄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지율 조사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뭐 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를 두 분을 만났어요. 따로따로 봤는데 이번 조사가 사실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를
뭐 또 한 분은 약간 좀 불신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조금 새겨볼 내용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중도 이른바 무당층 조사가 되게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굳이 들어가면은 예전에 이제 보수층이 이번에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뭐 부정층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주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집권 2년 차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50% 초반, 뭐 40%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거면 다른 역대 정권에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 우리가 새겨볼 게 스윙 컨서버티브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 2007년도 참여정부나 노무현정부 때는 진보층에서 움직이는 중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수층의 중도층이 있습니다. 이게 대충 한 20%, 25%를 보더라고요. 보면은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이거는 여기 나오는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 만에 27.5% 빠졌다. 그분들이 나온 게 맞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자유한국당 이른바 보수 정당으로 갔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인 거죠.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다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청와대나 여당이 좀 국정 기조를 바꾸고 민심에 부응하는 정책을 사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의 기회를 잡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긴 한다. 그거야 뭐 누구나 동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두 신문이 큰 차이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원인 파악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경향신문도 보면 경제와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내야 된다. 이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협치를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라서 뭐 중앙일보는 좀 경제 쪽에 더 많이 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두 신문의 사설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남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의 결심이라는 거죠.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게 자기 부정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도 외교 순방을 하는데 지금 체코에 가서 뭐 원전 외교로 한 거 외에는 크게 이제 경제 외교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세일즈 외교가 또 너무 좀 그 굉장히 모순스럽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밖에 가서는 원전을 외교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으면 좀 수용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뭐 외교가 또 뭐 제가 지금 뭐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우리 얘기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남한 내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청와대의 결단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의 결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 김기태 교수께서는 두 가지 사유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네, 지지율 하락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국정 기조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있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이 개혁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간다면 국정 기조를 지금 초반기에 완전히 바꾸라는 주장은 그거는 좀 과하다. 그런 면에서 현재 국정 기조,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북핵 위기의 해결, 남북 평화라든가 이런 기본 기조를 더 유지해 가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안을 세우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분명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민심이 주는 경고일 겁니다. 그거를 잘 해석하는 게 정치겠죠. 자, 이번엔 나라박 소식으로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기사들이 오늘 국제 기사로 준비가 좀 돼 있네요. 여기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영국 왕실 동서의 전쟁, 동서. 그러니까 이른바 집안의 며느리들 간의 관계죠. 동서의 전쟁. 동화 끝나니 막장 드라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른바 메건 그리고 케이트. 이 왕세자들과 결혼한 분들인데 성격이 정반대, 충돌 갈등이 잦다. 메건 부부 내년 별궁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보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케이트, 메건 스트레스에 눈물을 흘린다. 반면에 메건, 케이트 패션 몸짓 따라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영국 언론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어요. 영국 언론은요. 메건은 상스럽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자 CNN, 영국 언론들이 메건을 괴롭힌다. 또 이렇게 받아치는 보도도 나온다. 그러네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 두 여성 동서의 전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패널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여자분이 이수희 변호사님. 이 왕실에서 이제 여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스 발행 부스로 따진다면은 이게 사람들이 시선을 끌 수 있으니까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이제 그 싸움을 붙이는 건데 이런 것도 대단히 성차별적인 시각이죠. 근데 그 뒤에 깔려 있는 문화도 있는 거고 이 메건 그이 이제 헐리우드 출신이죠. 미드 아주 유명한 수트라고 그렇죠, 하는 배우입니다. 배우 출신이고 또 흑인 피가 있고 해서 처음부터 굉장한 화제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미들턴의 경우에는 또 이제 영국의 그 정통적인 평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막장 드라마를 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 더선이라는 이 저기 신문이 황색 저널리즘이 약간 타블로이드 신문이죠. 선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는 안 합니다만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둘째 해리 왕자가 그 굉장히 좀 서민 행보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 왕실 분위기에서 애를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출산 전에 이사를 가는 거다라고 이제 또 좋게 보는 곳은 그렇게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다이애나 비가 또 생각이 났어요. 이 영국 언론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저기 사고로 사망까지 갔잖아요. 좀 이 두 사람도 이 동서도 서로 진짜 진여와 상관없이 평범한 집안에서도 뭐 이런 거는 다툼이 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어떤 비극으로 갈까봐 저는 또 외려 그런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 전체적으로 기사 내용보다도 이 영국 언론의 보도 태도가 오히려 조금 조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서 미국 언론 편에 가깝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미국과 관련된 소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요.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저렇게 있는데 백악관 대형 트리에 점등을 했는데 이 점등식과 관련돼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백악관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백악관 밖에선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 근처 일립스 공원에서 열린 제96회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눈물을 흘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의 눈물은 다름 아닌 매서운 찬바람 탓이었다는데요. 이내 함께 있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찬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편 백악관 안에선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개했는데요. 미국의 보물들이라는 주제로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가운데 붉은색 원뿔 모양의 트리가 화제인데요. 용맹과 용기를 뜻하는 붉은색 트리.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새빨간 크리스마스 트리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기괴하다 이런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 크리스마스 트리 모습에 갖가지 패러디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멜라니아 여사는 현지 시간 28일 리버티 대학에서 열린 연설에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자신은 붉은색 트리가 환상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 방문하는 걸 환영한다며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다울 거다라고 전했는데요. 백악관은 12월 한 달 동안 일반 방문객 3만 명을 초청해서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미국에서 언론이 보도가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 보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미국 언론이 적대 관계에 있는 게 또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는가 합니다. 아무튼 참 미국도 언론과 권력자의 관계, 대단한 긴장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잠시 알려드렸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화면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총 18일. 그래서요, 맨 끝에 보면은 개성에서 신의지역까지 왼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금강산 쪽에서 두만강까지 이렇게 두 갈래로 남북 공동철도 조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서울역을 출발한 우리 기차 그리고 열차 지금 도라산역에 도달해 있는데요.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금강산에서 두망진까지 18일간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열차는요, 디젤 기관차를 이끌려서 도라산역까지 가고 그리고 이어서 판문역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열차를 북측 기관차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측 기관차는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요, 북측 기관차가 우리 측 열차를 이끌고 공동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 기관차의 역할은 판문역까지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요. 여기서요. 현장 연결을 해서 지금 환영식 준비 사항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윤기호 의원님. 이 공동조사가 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우선 이게 가능해진 거는 유엔 안보리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 제재 면제 혜택을 줬어요.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는 남북 경협 가운데 철도와 도로 분야 두 가지인데 철도에서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경의선과 동해선 두 군데 이 두 철도는 의미를 갖는 게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를 경유해서 중국을 관통해서 유럽을 가는 노선과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유럽을 가는 노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는 이게 협계, 관계, 우리하고 쓰는 철도의 폭 차이 때문에 사실 난관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로 또는 뭐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경우야 훨씬 빠르긴 하지만 경제성에서 뒤떨어지는 거고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배로 실어 나르는 경우에 비해서 철도로 물류를 실어 날랐을 때 얻는 이 경제성 이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큰 거고 기업들 관심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이 철도 공동조사는 이 남북 경협의 어찌 보면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면제라는 표현을 썼을 때, 해제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게 면제가 돼야 다른 분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선뜻 지금 나설 수 없는 게 미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에 올라버리면 다른 분야에서 기존에 얻어놨던 다른 분야에서의 시장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걸림돌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상관없이 어찌됐든 남북 경협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여건이 풀리기 직전까지 준비는 해놔야 풀렸을 경우에 선점할 수도 있고 바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손 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 기회를 더 놓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코레일이 나서서 하고 있는 이 철도 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태 교수님. 사실 이번 남북 공동 철도 조사가 있을까지 과연 제재에 위반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은 유엔에서 이제 면제를 해서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북 간에 저런 식의 어떤 공동 조사라든지 공동 활동이 꽤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이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과연 금년 내 착공식까지 가는 건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식 부분 또 여러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그때 아마 사안을 점검해야 될 문제인데 조금 전에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 이거를 계속 지금 여러 차원에서 시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게 제재에 걸리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다가 뭐 거의 유일하게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데 출발이 됐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런 것이 아마 유엔에도 이제 연결이 돼서 이게 오히려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이 돼서 보다 좀 유엔의 제재 해제 쪽으로 가는 하나의 좋은 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오늘이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8일간의 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그리고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양 갈래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역을 출발한
우리 측 열차가요, 도라산역을 거쳐 판문역을 통해 북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도라산역에서는 환송식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환송식 진행이 되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수희 변호사. 네. 자, 지금 제재 문제 잠깐 얘기했는데요. 지금 뭐 미국 쪽의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 당시 사용했던 카퍼레이드 차량을 가지고도 뭐 제재 위반한 그 차량이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뭐 이의 제기나 제재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 이제 하원이 민주당이 더 많이 차지하면서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좀 더 강경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런 그 제재 위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더 이전에도 뭐 그런 목록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더 강하게 나온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좀 보조를 맞추라는 시그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거는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그 진전이 없는 데 따른 그런 미국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보면 지금 남북 철도 연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통일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치 체제가 하나가 되는 거를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가 저쪽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경제로 좀 같은 그 경제권 안에 있는 그런 걸 이제 통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갈 때 이렇게 뭐 인프라 구축이 되는 이런 뭐 철도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하지만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비핵화 문제에서도 나오고 밑대 검증하라는 거죠. 또 네. 언제 어떻게 또 빌미를 삼아가지고 다 나가라 그러면은 예. 우리 돈 들여가지고 뭐 이거는 또 대북 제재 완화가 돼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는 뭐 우리 돈 들여서 해고 그냥 다 두고 나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헛돈 쓰지 않으려면은 계속 검증하고 그리고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 밑대 검증하는 그 자세로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믿업지 못한 부분들도 보인다는 거죠, 여전히. 한민수 개혁교에서는 지금 남북 공동조사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뭐 지금 뭐 청와대 문제도 있고 국내외 여러 사안이 있지만 이 오늘의 첫 발은 적지 않은 정말 정치적 우리 또 민족적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반도 경제 공동체 넘어서는 대륙으로 가는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관문을 여는 첫 작업이죠. 근데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이 2007년도에 경의선 공동조사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는 2007년 12월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권이 끝나가는 시기여서 거의 심히 실리지 못했죠. 지금은 정권 초기고요. 그리고 동해선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핵화와 분명히 연계돼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북미 관계의 진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민족이나 여러 가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리의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작업들 이건 뭐 염원이고도 뭐 이거는 다른 뭐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뭐 분명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쯤 본격적인 환송식 그리고 열차의 출발 모습이 잡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 10여 분 이상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환송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바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사로 그 사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어제 국회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윤창호법, 이른바 이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국회 문턱 넘었지만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답니다. 왜 반쪽짜리일까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최소 징역, 그러니까 최소 형량을 징역 3년, 원래는 5년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3년으로 조정이 돼서 이른바 감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남겼답니다. 5년으로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데 3년으로 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창호 씨 친구들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저희가 발의했던 윤창호법과는 다릅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이 최소 형량이 당초 원안에는 5년이었다가 지금 3년으로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 발의안이 말씀하신 대로 예. 법정형이라는 거는 이제 예. 최저를 하거나 아니면 상한을 정하거나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발의됐던 것이 5년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5년이 만일 그 선택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장량 감경이라 해서 예. 뭐 여러 정상을 참작했을 때 감경한다 그러면 또 절반으로 잘려요. 그러면 2년 6월이 또 될 수 있어. 그럼 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좀 원 취지보다 약화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예. 또 이 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면 예. 그런 뭐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사연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형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약한 게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예. 뭐 이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예. 좀 그런 그 법관에게 어떤 재량을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3년으로 지금 그 변경돼서 통과된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이 되는데 예. 좀 이후에 이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 대해서 예. 법원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 적용하는지는 좀 추후 보고 예. 그게 뭐 문제점이 또 나온다면 예. 또 다시 제기가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윤교호 의원님, 지금 뭐 윤창호 법인이 후퇴했다 그 부분인데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최소 형량 부분을 보니까 좀 낮아졌다 이런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는 뭐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예. 법 전문가들이 평가할 일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벌백계라는 정신 차원에서 보면 윤창호법도 상당히 진일보한 거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런 윤창호법 제정을 둘러싼 예. 여러 논의 과정에서 여론이 지금 숙성이 됐잖아요. 예. 뭐 제 주위에 봐도 이제 음주운전하면 상당히 곤경을 치르겠더라. 과거에 비해서는 더 고생을 많이 하겠더라.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면 경각심이 커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각심이 커지고 실제로 법이라는 거는 예. 아무리 규정을 잘 만들어 본들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잣대가 다르면 예. 그러면은 사실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 방금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판사의 재량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물론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서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죠. 예. 그러나 이렇게 법을 아무리 최소 형량이 3년이든 5년이든 만들어 놨지만 적용을 할 때는 잣대가 들락날락해버리면 예.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면 일벌백계라는 정신에서 보면 윤창호법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일부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아쉽다, 후퇴했다. 그렇지만 기존 법보다는 확실히 강화된 법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해 주셨군요. 자, 이번에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법적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뭐 심신장애 이런 얘기 있었지만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무기징역을 했고요. 범행 도운 딸은 장기 6년, 단기 4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기징역형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당초 1심은 사형이었거든요.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좀 줄어든 건데 그 얘기가 여기 좀 있군요. 여기 보시면요. 재판부의 설명을 이렇습니다.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요.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김기태 교수님, 이 판결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윤창호법과도 같은 맥락에서 예. 이게 지금 어떤 국민 감정이나 예.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충격성 때문에 예. 여론이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공분을 느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근데 이것이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
그 국민적 감정이 그대로 대변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있었던 공분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해석은 조금 우리가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려야 할 또 다른 법적인 조치를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련의 지금 이런 일들은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의 그 충격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오는 반인류성 이런 것 때문에 전 국민이 흥분하고 공분하지만 이제 그다음 처리는 조금 더 냉정하고 법 질서에 맞게 관행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아쉽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때의 그 감정이 그대로 다 처리된 건 아니긴 하지만 또 좀 차분해질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도라산역 현장이 지금 연결이 됐군요.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보이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동영 의원도 보이고요. 지금 이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 현지 공동조사단 열차 출무 신고를 하겠습니다. 출무 신고는 코레일 김재균 기관사와 박준만 기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남북 공동 조사열차 출무 신고하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안전. 바로 배기열차 출무 신고 기관사 김재균, 기관사 박준만, 기관차 번호 7482호, 현차 6량, 환산 5량, 열차장 8량 오부, 도라산역에서 판문역까지 7.3km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안전. 바로 장관님과 사장님께서 안전운행을 기원하시며 두 기관사 분께 머플러를 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조사단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쪽은 다 돌아와서 놓으겠습니다. 한명 오시죠. 한명 오세요. 마게 하시죠. 앞으로 오세요. 네, 오세요. 제가 이거 머리가 커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잘 갔다 와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와요. 네. 잠깐 뒤로 돌아주시죠. 여기 기념 촬영을 기념 촬영은 열차를 배경으로 앞으로 오시고 하겠습니다. 장관님하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라산역 모습 출무를 하는 기관사에게 머플러를 전달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지금 곧 이어 열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 머플러는요, 통상 이제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기관사에게 매해주는 그런 관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기관사 여러 명에게 머플러 회색 색깔로 보이는군요. 회색 머플러를 목에 둘러주고 안전하게 다녀오라는 기원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플래카드를 들고 아마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잠시 후에 우리 열차가 북측 한문역으로 출발하고요. 한문역에서는 우리 기관차는 돌아오고 북측 기관차에 우리 열차 6량이 연결이 돼서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도라산역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다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네요. 정동영 의원도 있고요. 오영식 코레일 사장, 그다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념 촬영이 끝나면 잠시 후에 열차가 북한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1차 목적지는 북측 한문역입니다. 도라산역을 출발해서 한문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6량의 열차 중에는요, 기름을 싣는 유조 차량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객차로 돼 있지만 거기는 조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들이 실려 있는 열차거든요. 그래서 저 열차에 우리 측 요원과 북측 요원이 같이 숙식을 하면서 18일간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성에서 희주까지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총 노선은 2,000km가 훨씬 넘게 되는 아주 굉장히 긴 구간의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 쪽 조사 요원 28명이 열차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부분에 대한 제재,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열차 북쪽 한문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18일간 북쪽 철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 쪽 기관차가 바로 북한 쪽으로 진입을 해서 조사를 벌인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신호 체계 등이 좀 달라서 우리 기관차는 북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열차 6량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측 기관차가 열차 6량을 이끌게 됩니다. 총 2,600km를 이동해 경의선과 동해선을 조사합니다. 자, 오늘 원래 이 열차가 출발하는 거는 8시 한 45분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지 사정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분 이상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9시를 넘겨서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지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여러 명의 축사가 있었는데 그 축사가 조금 늦어지면서 출발이 10여 분 이상 지연됐다. 이렇게 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원들이 오늘 환송 나온 분들과 이제 악수를 하면서 열차에 탑승하는데 보니까 복장들이요, 아주 두툼한 롱패딩들을 입고 계시군요. 지금 현장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요, 저 열차 내에 생수를 굉장히 많이 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원들이 자칫 또 물갈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측이 평소에 마시는 생수를 좀 많이 실어서 그런 건강에도 좀 배려했다는 거죠. 지금 10여 년째도 이런 동동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측 요원들이 배탈이 난 경우가 있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생수를 좀 많이 준비해서 열차에 실었다. 그런 세심한 준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쪽 조사 인원 28명이 지금 탑승하는 모습, 그리고 곧 이어 열차가 북측 한문역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관차는 이른바 이제 디젤 기관차의 모습이군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객차 6량은요, 무궁화호 열차를 개량을 해서 이번 공동조사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숙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를 개조를 해서 이 조사 요원들이 조사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공간도 마련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28명의 우리 측 요원들이 거의 탑승을 한 것 같고요. 곧 이어 열차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 당초는 8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출발 예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좀 늦어지면서 시간이 10분 이상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머플러를 두른 기관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자, 잠시 후 우리 열차가 북쪽 한문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열차가 출발하면
기자를 연결해서 취재 기자를 연정해서 오전 상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이 오늘부터 18일 동안 북측 철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두 갈래의 철도를 조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관차는 화문역까지만 가게 됩니다. 자, 윤경우 의원님. 지금 현장 모습 보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모두의 관심은 연내에 과연 착공식을 할 수 있을까 이거일 겁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오늘부터 18일간의 조사 후에 사실 조사만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기초 연구는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기초 자료는 확보했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이미 어느 정도는 실무 협의를 했을 걸로 짐작이 되고 남북 간에는 이미 항공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동해이든 서해든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항공 노선을 북한의 영공을 통과를 북한 땅을 넘어서 영공을 통과를 하게 되면 직선으로 가게 되면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순간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자, 저 방향으로 쭉 달리게 되면요. 북측인 판문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윤경우 의원. 오늘부터 이제 18일인데 사실 28분은 아마 적지 않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내 착공식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빈틈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좀 헌신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열차가 심차게 출발한 모습까지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오전 상황을요, 주진희 기자를 연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방금 도라산역을 출발한 기차는 일단 북측 지역인 판문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측 조사 인원 28명은 북측 인원들과 처음으로 만나고 기관차를 북측 기관차로 바꾼 뒤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조사는 간단합니다. 경의선 조사를 위해 신일주까지 올라갔다가 평양으로 내려오고 동쪽으로 이동해 두만강역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법으로 총 18일 동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한번 철로를 지나가면서 북한 철도의 시스템뿐 아니라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 상태를 점검해보는 방식인 겁니다. 경의선은 10년 전에도 한번 검사를 했고 일부 구간은 운행도 한 적이 있지만 동해선은 우리 열차 운행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조사 인원들은 함께 숙식을 하며 철로나 교량, 터널 등을 조사한 뒤 밤에는 북한 기차역에 정차해 숙박을 해결합니다. 또 착공식을 하려면 도로 조사도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북측과 협의해 도로 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연내에 착공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핵화 진전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는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은 아침엔 영하로 떨어지지만 오후엔 10도 전후로 오르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